저는 남편의 진짜 이름을 장롱 속 낡은 비밀 통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날 저는 열해 결혼의 무게를 서류 한 장에 매단 채 제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표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남편은 연락을 끊고 가출 잠적했고 집안 공기는 싸늘한 의심으로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모르는 남자와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요. 저는 54세 평범한 여성이자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냄새를 맡는 사람입니다. 남편 영수와의 결혼은 다정함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그의 벌이는 끊겼다 이어지기 일쑤였으며 제 월급은 간신히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부터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흔히들 처가, 사리 갈등은 가장 먼저 밥상머리에서 시작된다고들 하시지요. 제 집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성실함을 아주 천천히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 낙숫물처럼 무심한 기척만 남겼습니다. 좁은 거실에 저녁 냄새가 퍼질 때면 무겁게 내려앉는 체념과 꾹 삼킨 자존심이 밥상 위에서 보이지 않는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늘 양쪽을 달래느라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질수록 어머니의 가시는 더 촘촘해졌고 작은 잔소리들이 바닥에서 톱밥처럼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본래 인사성도 밝고 수리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목 공업사에서 일을 찾았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다른 용역을 뛴다고 나갔습니다. 그는 안전모 냄새와 기름때를 달고 들어오곤 했고 저는 그 냄새에서 하루를 버텨낸 어떤 묵직한 미덕을 느끼며 묵묵히 저녁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 몇 해가 지나면서 그런 미덕은 살림의 장부 앞에서 너무 쉽게 휘청겼습니다. 강한 훅, 저는 어느 밤 남편의 서랍에서 제 결혼을 깨뜨릴 만큼 단단한 단서를 만났습니다. 작은 노트와 함께 끼워진 통장 한 권. 앞면에는 낯선 이름, 박주현이라는 세 글자가 제 심장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옆에서 자던 사람의 이름이 아닌 이름이 잉크 냄새를 품은 채 조용히 제 결혼 생활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비밀 통장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성으로 보였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고 출금은 드물었습니다. 통장 기재사항을 넘겨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금처에는 규칙적으로 찍히는 동일한 약칭들이 있었고 간간히 적힌 메모에는 날짜와 짧은 이니셜만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만드는 손이 떨려 숫자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자는 둥 마는 둥한 밤을 거듭하며 남편에 관한 모든 장면들을 거꾸로 돌려 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그가 어색하게 서 있던 위치, 주민등록 등본을 떼자고 하면 꼭 다음으로 미루던 태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가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 모든 작은 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가 사리 갈등은 통장을 발견한 그 주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는 냄비 뚜껑보다 더 크고 뜨거운 한숨을 흘리며 소소한 일로도 방가쇠가 당겨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쪽으로 팔을 뻗은 채 무너지는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 한가운데를 남편의 침묵이 찍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앞에 앉지도 서지도 않은 채 묵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가방과 안전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출근하던 공업사 사장에게서도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가출 잠적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거친 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강한 훅. 남편이 아니라 그림자가 제 옆에 누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제 결혼식 사진 속 신랑의 눈빛이 누군가의 역할을 연기하는 눈빛이었다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통장 한 권이 제 삶을 산산이 부서뜨렸고 저는 그 파편을 맨손으로 주워 담다 손이 베었습니다. 경찰서 민원 창구에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더듬으며 실종 신고서를 적었습니다. 직원은 제게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며 결혼 당시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시 떼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고 문득 책장 뒤편에서 굴러 떨어진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기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던 그날의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속에서 남편의 신분증 사본을 꺼내 들었고 이상하게도 그 사진의 귀퉁이에서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사진 테두리의 음영과 인쇄 표면이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이름은 영수였지만 뒤편에 비치는 메모 조각에는 주현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엿보였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비밀 통장을 보여주며 본인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본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의 명의가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 뱃속 어디쯤에서 달달 떨림이 커졌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인 박주현과 제 남편 영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보가 막히자 저는 남편의 과거를 더듬는 길로 눈을 돌렸습니다. 결혼 전 그가 들려주던 짧은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에 대한 흐릿한 표현, 설날과 추석마다 유독 조용해지던 표정.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훅.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결혼의 균열은 돈이 아니라 이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제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진실을요. 남편이 사라진 뒤 어머니는 종종 날 선 상상으로 제 마음을 긁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지 또는 빚을 지고 도망친 것은 아닌지 그런 상상들이 밤마다 집 안을 부유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다 지쳐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제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든 것은 남편이 이 집을 떠나기 전날 새벽 장롱 앞에서 아주 잠깐 앉아 있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통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깨웠다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대로 집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고 가구 뒤를 정리하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에 낡은 붉은 벽돌 건물 앞에 서 있는 소년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도장이 보였고 그 위에 새벽의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를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었지만 관리인이 옛 기록을 조금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박주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호시설로 들어왔다가 성인이 되어 나간 기록, 그리고 그 뒤로 흔적이 사라졌다는 기록. 제 손은 종이에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남편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실, 조용함, 착실함. 그런 단어들이 아닌 신분 위조라는 단어가 등허리에서부터 옮겨 타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건 추측일 뿐이라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 다짐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발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격증 사본들 사이로 이름이 영수였다가 주현이었다가 오가는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확실히 제 남편이었고 인장의 선명도는 제 의심을 더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갈등은 그 이후로 제 속에서 깊게 심화되었습니다. 법과 도덕 사이에서,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제가 어쩌다 이 두 개의 칼날 위를 맨발로 걷고 있는지 몸서리치며 자문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나를 세웠고 아버지는 묵묵히 식탁의 잔을 옮기기만 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이 물속에서 떨렸고 꿈속에서는 남편이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저를 쳐다보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푸른색 수첩에 하루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소식 없음, 오늘도 연락 두절, 오늘도 통장 미스터리. 수첩은 점점 무거워졌고 글씨는 가늘고 가늘어져 어느 순간 눈물 자국과 섞여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버티며 남편의 귀환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걷어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처가살이 갈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 부모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첫 해부터 둘만의 작은 원룸이라도 구했다면 우리는 이 지점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정법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시에 제 안의 의심은 도망쳐 나온 진실의 그림자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연 누구였는지, 제게 무슨 삶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지, 왜 이렇게 흔적을 지우듯 떠났는지. 그러다 문득 제가 죽도록 싫어하던 단어 하나가 맞춤했던 것처럼 제 앞에 눕듯이 놓였습니다. 마지막 고백. 남편이 떠나기 전 제게 남기지 못한 어떤 마지막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날카로운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등기우편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보이지 않았고 얇은 흰 봉투 안에는 공증받은 진술서 4번과 짧은 메모, 그리고 비밀 통장에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술서의 문구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실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주현.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호시설을 전전했고 성인이 되어 얻은 첫 일자리에서 명예 문제와 서류 누락으로 몇 번이나 기회에서 밀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어두운 경로를 통해 신분 위조를 시도했고 영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번호와 일자리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치졸하고 겁먹은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저와 만나 결혼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단 사실이 고백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통장은 그 다짐의 증거였습니다. 번듯한 월급 대신 여기저기에서 모은 일거리의 돈을 매달 저축해 본래의 이름으로 돌려놓을 최소한의 벌금을 마련하고 저와 제 부모님을 위해 작은 전셋집 보증금을 만들려 했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 적힌 낯선 입금처 약칭들은 공업사 사장이 대신 처리해 주던 뒤늦은 4대 보험, 공사 현장의 임시급여, 그리고 그가 자주 다니던 일용직 소개소의 명칭들이었습니다. 그는 처가살이 갈등을 끝내고 싶었고 저와 단둘이 나가 살 범위를 만들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결정적 사실이 피로가 스며든 글씨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가 우연히 그의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뒤 신분 위조 문제를 경찰에 제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날 밤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백하고 벌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삶을 누더기처럼 기워 만든 죄의 목록을 스스로 풀어내고 처벌을 받아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또렷하게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제게 향한 변명도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으로 진실의 모양을 똑바로 그려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망치, 누렇게 변한 명세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파란 볼펜. 저는 진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 저를 위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과 카드에 대해 제가 결정하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벌금을 낼지, 집을 나갈 보증금을 만들지, 아니면 전부를 제가 없는 듯 쥐고 가만히 살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을 제가 아닌 그가 짊어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담당자를 만나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인감 확인서를 통해 통장 소유권의 이전과 위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직원이 차분하게 서류를 넘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삶이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잘못의 무게와 그 잘못 속에서도 지키려 한 제 몫의 삶이 한 도화지 위에 겹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낸 실종 신고는 취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자진출두 사실과 관련 법적 조치가 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도망자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이상할 만큼 덤덤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은 났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매듭의 끝에는 어쩌면 저의 청춘과 무모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둔 망설임들이 엉겨붙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택한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밀 통장의 절반을 법적 절차에 따라 그가 져야 할 벌금에 보탰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작은 원룸 전세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집을 나왔고, 조용한 길가에 붙은 창문이 있는 방에서 제 이름으로 전기와 수도를 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고, 밤이 오면 그 잎을 쓰다듬으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를 적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자주 연락을 드리고 평일 저녁마다 들러 밑반찬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의 눈은 풀려 있었고, 아버지는 낯설게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제 몫의 책임을 비로소 제 손으로 붙잡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재판 소식은 공문서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짧지 않은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바를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매달 첫째 주에 제가 적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하루의 소소한 움직임과 그가 도착하기 전에는 열지 않겠다는 서랍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그가 나왔을 때 서로 어떻게 마주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다짐을 적었습니다. 물론 이 다짐이 허락될지, 그리고 그가 다시 제 곁에 서 있을 자격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 고백을 택했고,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택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강한 훅. 저는 아직도 가끔 꿈에서 남편의 두 이름을 번갈아 부릅니다. 영수와 주현, 그 두 이름이 겹치며 제 귀를 스칩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제 볼을 만집니다. 저는 그 바람이 진실의 온도와 닮았다고 믿으려 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으로 시작된 잘못도 결국 사람의 선택으로 끝맺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제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신분 위조를 알게 된 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먼저 붙잡으시겠습니까? 진실의 책임일까요? 함께 보낸 시간의 천일까요?